어쨌든 오늘은 여기 어때? 그래서 세 번째 이야기, 토교와 정신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일본군 위안부 기림의 날이 언제인지 혹시 아세요? 8월 14일이에요. 8월 14일. 8월 18일로 바로 하루 전이 기림의 날이에요. 역사가 좀 있죠. 정신대 누가 제일 먼저 얘기를 하게 되냐면 북조선에 있는 할머니가 이걸 먼저 얘기를 해요. 그때는 워낙 북한이라는 사회가 고립된 사회라서 크게 주목받지는 실은 못했어요. 어쨌든 제일 먼저 그 얘기를 하게 되죠. 그 얘기를 누가 들었냐면 요산 김정환이 선생이 그 얘기를 들어요. 듣고는 당신 딴에는 이게 되게 충격적이었나 봐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71년도에 이 증언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3년 전인 68년도 작품, 69년도 작품이 수라도예요. 수라도에서부터 계속 쓰고 산소동 뒷이야기도 계속 쓰고 요 선생이 계속 그 이야기들을 작품의 곳곳에 집어넣는 거예요. 아주 어떻게 보면 참 앞선 감성이기도 하고 그렇죠. 예. 또 요 선생 작품 자체가 여성적 이야기가 많아요. 여성의 삶에 대한 이야기. 뭐 수라도 대표 작품이 수라도만 하더라도 그 여성의 고단과 삶에 대한 이야기고 여러 작품들이 참 많이 나오거든요. 자, 오늘은 그래서 무거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또 진행을 해볼게요. 토교부터 가봅니다. 요게 이제 토교에 있는 석교비에 금이 땡그란 가 있죠? 시멘트를 붙였어요. 원래 이것도 낙동강 뻘에 강변에 묻혀있던 건데 원동치수장을 만든다고. 원동치수장이 어디 있냐면 화재천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양산천을 만나는 지점의 오른쪽 편, 이렇게 화재를 바라보고 오른쪽 편, 화재에서 내려오면은 왼쪽 편이 되겠죠? 예, 거기에 원동 치수장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낙동강가에는 치수장이 3개가 있거든요. 제일 먼저 보는 게 제일 하류 쪽에 있는 게 양산 치수장, 양산 신도시 치수장. 아마 여기 대부분 다 댁이 어디신가요? 신도시 쪽이면은 전부 다 이제 양산 치수장 물을 묻고 있는 거예요. 양산 치수장 물을 묻고 있는 거죠. 상북이나 북정은 아니 상북 저쪽은 또 다른 저수지 깨끗한 저수지 물이 있어요 따로. 저희 집 있는 이마트 근처에 남부동 양주동은 또 밀양댐 물을 먹어요. 나머지는 이제 낙동강 똥물을 먹어요. 아 죄송합니다. 우리 똥 먹는 사람들. 근데 입이 되게 고마워해야 돼요. 저기 녹조가 너무 심해가지고 지금 막 하던 중에 비가 쏟아져가지고 지금 아마 정수장 직원들이 이제 욕 덜 먹겠구나 하고 안심하고 있을 거예요. 진짜 심했거든요. 하여튼 원동치수장을 만든다고 땅을 파다가 덜그럭거려서 파봤더니 뭐 한자 잔뜩 적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자리에 석교가 있었다 뭐 이런 내용의 이제 비를 알게 된 거죠. 원래는 토교 마을 마을에 한 뒤편에 쓰레기 처리장에 옆에 이렇게 그냥 갖다 놨었어요. 이거 쓰레기 소각기 있고 그러니까 깨진 채로 그냥 이렇게 덩그러니 이렇게 갖다 놨었거든요. 뻘에 있던 거를. 그래가지고 언론에서 막 입을 대니까는 그제서야 아까처럼 그 자리를 옮겨간 거예요. 깨진 거 그냥 시멘트로 붙이고. 좀 더 정교하게 붙이는 방법이 있다는데 그렇게 편하게 붙여놨네요. 토교비의 내용은 사실 석교비 내용은 이런 거예요. 토교는 군 서쪽, 군 양산군이겠죠. 서쪽 화재 있는 곳 있는데 이것은 관로의 요충지다. 관로는 동네에서 서울 올라가는 영남대로길. 그러니까는 화재 항산로의 부분이죠. 항산로 길이 되려면은 길은 물을 건너기도 해야 되잖아요. 물을 건너는 데마다 이제 있었던 거죠.
여기 흙다리가 있었죠. 8동네에서 흙과 다리로 만들었으나 간혹 장맛비로 무너졌다. 간혹이라 적었지만 해마다 무너졌대요. 그래서 해마다 부역을 한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바쁜 농사철이라도 수리해야 했으므로 주민들이 힘들었다. 이에 승려 사열이 여러 태 시주를 모으자 1938년에 1938년이 아닌데 이거 1738년인가? 1738년입니다. 제가 습관적으로 1900을 치네요. 1738년에 지주 박공이 두 사람의 감동, 아이동자를 쓰더라고요. 감독관을 명해서 돌로 된 무지개 다리를 만들게 했다. 무지개 다리라는 것을 한자로 올리면 홍예예요. 홍예교. 요렇게 예쁘게 생긴. 그러니까 중국 영화에서 봤던 이런 홍예교는 아니에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완만하게 생긴 홍예교. 충분히 이렇게. 조선은 중국처럼 이렇게 아주 과장된 홍예를 그리진 않아요. 사진을 준비를 못했네요. 마침 방백 이후가 순시하러 왔다가 공무를 내어 도왔다. 40일이 안 돼 공사를 완벽하게 마치게 되어 이후에 번거로운 일이 없게 되었다. 그러니까는 흙다리가 더 이상 떠내려가지 않게 되었다. 지나가는 길손들이 모축하며 양산 서쪽 주민들은 노역의 고통이 없어지게 됐으니 이 아름다운 일을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칭송했다. 공역에 참석한 8동네는 이천, 내포, 범서, 화재, 증산, 범어, 벼량, 어곡 등이고 세운 때는 영조 때예요. 걸륭 4년 영조 때 3월에 이 다리를 세웠다. 그러니까 토교란 말이 흙토자의 다리교자거든요. 흙다리가 있던 데를 이제 하도 쓸려갈 때마다 그 8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다리를 새로 놔야 되니까 이제 그거를 대신해서 이제 홍예교를 놨다. 돌다리를 놨다. 더 이상 안 쓸려가게 돌다리를 놨고 근데도 이제 그래서 그걸 기념해서 석교비를 세웠는데 그 동네 이름이 여전히 토교예요. 흙다리가 있었던 동네라는 기준에서 여전히 생각이 안 바뀌어서 그냥 계속 그 동네는 토교예요, 토교. 아까 그 토교비입니다, 그게. 이 토교라는 지명은 이제 소설에도 나와요. 이거는 수라도에 나오는 한 장면이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흰오마루가 높다랗게 강바람을 맞아 펄럭이는 동사 앞들에는 오기 말고도 6명의 처녀가 나와 있었다. 우리 수라도 이야기 사실 잘 모르시죠? 워낙 재미없는 소설이라서. 가야 부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엔 부인이 아니었겠죠. 김해 명지 사람이고 소금을 만드는 소금곳, 그러니까는 소금쟁이 집안의 딸이에요. 중인계층이죠. 근데 그 명지에서 가장 큰 소금밭을 했다 했으니까는 중인 중에서 부자 중인이에요. 중인들의 이제 신분 구한말이 됐다 하지만 신분 상승 욕구는 양반과 결혼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양반집인 양산의 허진사 때가 혼인이 해서 결혼하게 된 거죠. 그래서 남편인 명원 선생이 이제 가야로 가서 장가를 갔죠. 장가를 갔다가 이제 1년 처가살이 하고 애를 낳고 애를 안고 이제 시집을 와요. 옛날 풍습이 그렇거든요. 장가 갔다가 시집 왔다가 살다가 다시 신행 갔다가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패백하는, 뭐 길게는 2, 3년, 아주 짧게는 2, 3년, 길게는 2, 30년을 패백을 해서 마친대요. 옛날에. 되게 처가살이 오래 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율곡 같은 경우도 되게 오래 처가살이를 했고, 여기 남명종시 선생이 김해에 있거든. 향교가? 거기도 되게 처가가 김해예요. 그래서 처가살이 되게 오래 했어요. 남명 선생도 저기 진주 쪽에서 계속 기리고 있지만은 실제로 오래 산 데는 처가여서 되게 오래 살았어요. 그렇게 결혼을 해서 왔더니 시아버지 오봉 선생이고 그 앞에 이제 어르신 허진사가 있었는데 한일합방이 되자 은사금을 받는데 은사금을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일제에 낙인이 찍혀가지고 쫓겨나다시피 해서 화재로 이사를 와요. 그전에는 어디 살았다고 나오냐면 소설에서는 북정에 살았대요. 북정에서
소설에 그렇게 나와요. 북쪽에서 화재를 이사 왔다고, 오봉산자락 화재를 이사 왔다고 나오고 그 나온 마을이 명원마을이에요. 지금도 명원마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산 작품은 소설이기보다는 요산 선생이 제가 보기에는 상상력이 부족해. 그래서 들은 얘기를 다 조합한 거예요. 거의 다큐멘터리예요. 거의 다큐멘터리예요. 그러니까 북정 이야기 다 아마도 그 당시 있었던 이야기들, 가야 부인도 뭐 자기 처조모 예카라고 이야기 모델이 됐다라고 당신 입으로 직접 얘기했으니까 들었던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사를 왔죠. 이사를 왔더니 이제 몰락한 양반가인 거죠. 시아버지 오봉선생은 나라를 뺏기는 한 해, 거기에는 이제 매깃들, 갈대밭이 그들의 땅, 동척, 일본의 땅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보면서 화가 나가지고, 화가 나면은, 뭘 해야 될 텐데, 나가서 이제 아버지들 흔히 하는 거 있잖아요. 정치를 바꾸기보다 정치의 뒷담화로 그냥 세월을 보내는 것처럼, 이제, 오봉선생은 나가서 이제, 뭐, 시 짓고, 비판하고, 비판적 정신을 잔뜩 키우고, 그러면서 나댕기고, 집안일은 이제, 엄마한테 맡겼는데, 엄마는 가부장적인 오봉선생의 짓눌려서 말 한마디 못하고, 며느리 가야 부인이 들어오자, 가야 부인한테 내맡기고, 자기는 조용히 짜그라져 버리는 시어머니? 였던 거예요. 그래서 졸지에 시집 오자마자, 이 몰락한 가문 집안을 이렇게 지켜야 되는 사람이 된 거죠. 그게 이제 수라도의 쭉 이야기예요. 부잣집 딸답게 올 때 이제 몸종까지 데리고 왔어요. 남편과 명원 사이에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아들도 있고 딸도 있는데, 딸이 전염병으로 죽어요. 그때는 당시에는 낳은 애들이 다 살지 않았다 그러죠. 전염병으로 죽으면 땅에 바로 묻지 않는데요. 땅을 더럽히기 때문에. 그래서 거적대기에서 매달아 둔대요. 그 매달아 뒀다는 데가 대박각단이에요. 지금의 화재 죽전 마을이에요. 죽전을 우리말로 옮기면 대밭이잖아요. 각단이라는 말은, 이게 전 각단이 무슨 말인가 했더니, 각단이란 말은 그 마을로부터 좀 떨어진 아주 작은 5, 6호가 있는 아주 작은 마을. 우리는 보통 마을이 같이 동그랗게 모여 살잖아요. 근데 여기에 들지 못하고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아주 외진 마을. 그러니까 가난한 동네겠죠. 그러니까 대밭각단. 네, 그러니까 지금의 지명은 죽전마을인데, 죽전마을 그 대밭에 이렇게 매달아놨던 거죠. 딸이 그러고 있으니 가야 부인은 너무너무 마음이 속상해가지고 울고불고 뭐 그러다가 사람들의 비난을 받든 말든 딸을 기어코 묻죠. 그러고도 이제 그 딸의 죽음이 안타까워서 딸을 위해서 절을 지어주고 싶어 해요. 그게 시제날 이제 장보러 갔다 오는 길에 제사 마지막 날, 제사를 여러 날 지냈나 봐요. 하루 이틀 여러 날 중에 제사 마지막 날, 그 소설에서는 파젠날이라 나와요. 파제 받침 사이소리 시옷 날, 파젠날. 파젠날에 이제 장보러 갔다 오다가 너무 강이 다 얼 정도 추운 날에 눈보라를 피한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거기서 이제 돌부처리가 있어 이렇게 타보니 부처가 나온 거예요. 그 부처를 이것은 하늘이 내게 준 이제 하라는 임무와 같은 계시와 같이 느낀 거죠. 그래서 절을 짓겠다, 인물익당 절을 짓겠다 했더니 유학자인 시아버지가 반대를 하죠. 유학자인 시아버지가 유학 집안에서 어디 그 사특한 절을 짓는단 말이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아버지하고 가야 부인하고 틀어지죠. 틀어지는 중에 자기 가야 부인의 딸, 그러니까 가야 딸의 남편이죠. 박서방이, 장모님은 못하지만은 저는 하면 되잖아요. 내 죽음 억울한 부인을 위해서 내가 절을 짓겠습니다 해가지고 절을 지어요. 그 절이 용화사예요.
여기 넘어가다 보면 있는 소설 속 용화사가 그 절이에요. 그래서 미륵당으로 돼 있잖아. 예. 소설에서는 미륵당이라는 이름으로 돼 있어요. 지금 현재 지명은 용화사예요. 그 이제 박서방이 절을 짓는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이제 가야 보이는 부잣집 딸이었으니까 올 때 몸종을 하나 데리고 왔거든요. 그 몸종이 오기예요. 오기를 이제 야 박서방 고생하는데 가서 니 밥 좀 해주고 있으라 하고 보냈는데 밥만 해줘야 되는데 라면을 끓였네. 우리 교수님 별걸 다 알아들으셔요. 여기서 모르는 사람은 딱 하나밖에 없네. 예, 라면을 끓였어요. 그랬는데 그 오기한테 이제 그 뒤에 얘기해요. 정신대 징집이 나온 거죠. 오기는 죽어도 가기 싫어서 담뱃진을 긁어서 환을 만들어서 죽겠다고 삼켰는데 이게 안 독했는가 안 죽고 왜 이렇게 개내고 결국 이제 나오죠. 휘노마루가 높다랗게 강바람을 맞아 펄럭이는 동사 앞들에는 오기 말고도 6명의 처녀가 나와 있었다. 배를 타야 할 태고나루에서, 태고나루가 토교예요. 토교, 소설 속 토교. 그래서 가장 가까운 곳이라 오봉산 및 12부락의 해당자들이 모두 거기에 모였던 것이다. 그들 도합 7명을 위한 전성꾼과 구경꾼이 줄 잡아서 40~50명은 되어 보였다. 그 12부락의 대표이기도 한 듯이 이와모도 구장이 시종 앞장을 서서 서둘렀다. 숫째 학교 선생님처럼 고작 7사람을 앞에 두고 줄을 지어 서라느니 면서기가 나뉘어진 휘노마루. 휘노마루가 뭔지 아세요? 일본 국기. 휘노마루가 박힌 수건을 어서 이마에 동이라느니 혼자서 야단을 빼듯했다. 그것을 지극히 만족스럽게 바라보고 있던 긴 칼을 허리에 찬 순사부장이 드디어 출발에 즈음한 인사말을 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우리 제국을 위해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단 여러분만의 명예가 아니라 한편 이 지방의 자랑입니다. 라는 훈화 말씀을 해요. 정신대로 나가는 7명의 여성들에게. 이 자리가 소설에서는 어디로 나오냐면 토교로 나와요. 그래서 토교와 정신대를 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되는 여기 어때의 이야기는 사실은 토교의 하재 석교비 얘기를 하고 싶은 것보다는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뒤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오기가 타야 되는데 헐레벌떡 박서방이 쫓아오죠. 박서방이 쫓아와가지고 그 일본 순사 보고 그 손 떼라, 손 띄라, 내 여자다 이런 거죠. 그래가지고 탁 자꾸 이제 오기를 구출해서 가는데 나머지 6명의 처녀는 토교에서 배를 타고 가요. 그들이 간 곳은 곳곳이었습니다. 사실 수라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한 내용이에요. 처음으로 위안부 이야기가 나오는 데는 수라도예요. 수라도에 보면 궁수검장에 취직시켜준다고 얘기하고 일본 병정의 위안부로라는 대목들이 나오죠. 아주 정확한 인식이었고 팩트체크였어요. 사실 소설속에서는 하룻밤에 호적이 오기가 박서방의 처로 등재를 해요. 요즘에도 그렇게 가능할까요? 요즘에는 하룻밤 사이에 일방적으로 혼자서 상대방하고는 뭐 얘기도 없이 바로 가능할까요? 아무리 일제 때라지만은 동의는 안 했다 하더라도 그게 오히려 수기를 하는데 가능했을까? 그쵸? 하룻밤만에 가능했던 것은 면석이가 도움을 준 거예요. 그래서 소설에서는 뭐라 나오냐면 명석이가 저기 떨어져가지고 그 장면들 빙긋이 쳐다보는 이야기가 빙긋이 웃고 있었다 이런 소설이 나와요. 그러니까는 다들 알고 있었어요. 면석이도 알고 있었고 구소장도 알고 있었고 그 동네 사람들도 어떤 지경에 갈지 사실은 흉흉한 소문이 있어서 다들 안 보내려고 했죠. 근데 왜 보냈을까? 이런 거죠. 자, 좀 더 얘기할게요.
뒷김이 나루라는 소설에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실상은 왜군의 위안부인 저자 정신대다 해서 징승처럼 끌려서 뒷김이 나루를 울며 건너던 억울한 사연들이 문득 머리에들 떠올랐을지도 모른다라는 뒷김이 나루의 한 대목입니다. 여기에도 이제 뒷김이 나루는 어디냐면은 밀양강이 낙동강으로 들어가는 지점, 그러니까 삼낭진이죠. 삼낭진에서 밀양강 쪽에 있는 그 밀양강을 건너는 그 나루가 뒷김 나루예요. 지금은 횟집으로 돼 있어요. 옛날에 뒷김 나루터에는 횟집이 있어서 간혹 아주 눈 밝은 사람들이 그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들 중에도 이렇게 되게 이런 이야기 좋아하는 분들이 있나 봐요. 한 번씩 이렇게 거기에서 뒷김이 나루 얘기하면서 올라가는 분들이 있어요. 어쨌든 여기도 이 얘기가 나와요. 이건 이제 뒷김 나루는 수라도의 뒷작품이거든요. 그거는 요산이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마음을 기울여요. 사실 세계적으로 종군 위안부 문제가 됐던 것은 그 뒤에 이제 여기 73년이네요. 일본의 양심적 지식인 종군 위안부라는 일본군 종군 위안부라는 논문을 내게 되는데 그 논문이 자국 내에서 나온 거잖아요. 되게 파장이 컸대나 봐요.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이제 양심적인 증언들을 한 거예요. 그 전에는 북한에서 얘기하니까는 사람들이 워낙 고립된 나라가 얘기하니까 그냥 무시했던 거고, 그 무시했던 중에도 요산처럼 귀 기울여서 들었던 사람이 있었던 거고, 그런 거죠. 이 이야기를 이제 종군 위안부 이야기를 하려면 저희가 빼놓고 갈 수 없는 분이 김복동 할머니죠. 양산 출신이십니다. 원래 집은 북부동 어디였다는데 지금은 뭐 아예 그냥 아주 평범한 소녀였던 분이에요. 16, 14, 아마 서양의 나이로 14살 이래 되는 거죠.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김복동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세계 여러 곳을 돌며 여성 인권을 신장시키기 위해 활동했다. 67주년 세계 인권선언의 날을 맞아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2015 대한민국 인권상 국민훈장을 받았다. 2019년에 1월 28일에 지병으로 사망하였고, 다음 날인 29일 대통령 문재인이 빈소 조문을 했다. 현직 대통령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조문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2012년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쉼터에 함께 기기하는 길원옥이라는 분과 함께 나비기금을 발족시킵니다. 나비기금은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일본의 공식 사죄와 함께 이루어질 법적 배상금 전액을 전 세계 전쟁 중 성폭력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각종 폭력에 고통받는 여성을 위해 기부하기로 약정하는 나비기금을 만들어요. 아마 나비기금은 나비의 날개짓이 태풍이 된다는 이 조그만 날개짓이 세상을 바꾸는 이야기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로 만든 게 나비기금이었고, 그것을 이끄셨던 분이 김복동 할머니. 우리가 참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는 꼭 그 위안부가 조선인들에게 있다 생각하는데 아니었어요. 유럽인들 중에서도 일본군 전투에도 잡혀와서 일본군 종군 위안부를 한 서양인들이 있었어요. 서양 여성들도 있었어요. 한겨레 신문에 실렸던 기사입니다. 그 당시 2019년 돌아가실 때 안투병 중이던 김할머니는 28일 밤 10시 41분 거뒀다 위안부 피해 사실을 증언해온 평화운동가였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김복동 할머니라고 칭하기보다, 할머니 하니까 그냥 너무 할머니 같잖아요. 어쨌든 인생기 후반을 인권운동가, 평화운동가로 살아가셨던 분이라서 가능한 한 저는 김복동 할머니라보다는 인권운동가 김복동으로 칭하는 게 맞지 않느냐,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될까요? 인 거죠. 왜 이 문제가 1500회가 넘었어요. 수요 시위가.
1500회가 넘을 만큼 긴 세월을 끌고 왔는데 왜 해결을 안 될까? 이는 이 문제가 여기 좀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문제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교수님 이 이야기 잘 아시죠? 나도 그때 어렸을 때. 아, 이것도 교수님도 어렸을 때. 우리 형들이 대마하고 그랬어. 1965년 청구권 협정을 이끈 사람은 김종필이었어요. 예, 김종필이었고 밀약에 의해서 이제 한일 국교 정상화 과정이었고, 한일 국교 정상화를 위한 여러 협정들을 맺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 협정 내용에 보면 이건 1, 2조는 지금 요약해 놓은 거거든요. 1조의 내용은 일본은 한국에게 3억 불을 무상으로 지급해주고 2억 불은 유상으로 제공한, 차관을 제공한다는 얘기예요. 3억 불은 공짜로 줄게, 2억 불은 니네 나중에 갚아 이런 거예요. 골 때리는 거는 김종필은 6년 만에 갚을게 그랬는데 일본은 아스라미라니까 뭐가 적인 데는 12년 만에 갚아도 돼 라고 적혀 있었던. 오히려 막 우리가 스스로 너무 비굴한. 그래서 그 당시에 대학생들이 데모할 때 이게 굴욕적인 정상화다라고 얘기했던 것은 팩트 체크가 된 거죠. 이미 내용상에서 2조가 더 골 때린 거예요. 양국과 국민 간 청구권이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됨을 확인한다.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됨을 확인한다라고 했고, 확정해서 사인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전쟁 중에 일어났던 것은 요 돈으로 3억 불과 2억 불 총 합해서 5억 불, 그것도 2억 불은 공짜도 아니고, 요 돈으로 그 간에 있었던 모든 것들은 해결이 됐다라고 대통령이 직접 서명을 한 거예요. 이게 박정희 때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위안부 니네 사죄해도 사죄도 안 하지만은 니네 내지 군표란 걸 했거든요. 군표. 그러니까는 돈을 안 주고 군표를 가지고 그 물건도 사고 성도 샀단 말이에요. 배상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라고 확인을 서로 해줬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야, 무슨 소리야. 니네 65년도에 우리 이거 했잖아. 니네가 이미 확인됐잖아. 니네 진짜 땡깡 부릴래? 한국 니네 정말 땡깡 부릴래? 이런 거죠. 근데 여기에서 자유로운 북한은 땡깡이 아니잖아요. 자기는 이거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북은 계속 일본으로부터 돈을 받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북한이 일본을 삥 뜯는 게 아니에요. 정당한 배상들을 계속 요구하는 것들이고, 일본도 이제 근데 일본 입장에서는 북조선은 주고 남한은 안 주면 이제 북조선 것을 인정하면 남한 것도 인정해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게 싫은 거였죠. 버티는 거죠. 좀 문제는 65년도부터 1500회 수요 시위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 책은 김수음이라는 소설가가 쓴 숨과음은 나를 들여다보는 거야 라는 책이 이 책이에요. 이 책에 있는 김복동의 증언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네, 제가 좀 읽어 드릴게요. 모내기 철이었어. 내가 새참 만들어 논에 날라다 주고는 했으니까 엄마가 바느질로 지어준 치마 저고리 입고 치마 밑단에 다른 색깔 천으로 태가 둘러져 있었어. 어느 날 동네 구장하고 반장이 우리 집을 찾아왔어. 누런 옷을 입은 일본 사람을 데리고. 그들이 엄마에게 말했어. 데이신타이에 보내야 하니 딸을 내놓아요. 이 집에는 아들이 없으니 딸이라도 나라를 위해 내놓아야 하지 않겠어요. 엄마가 딸만 6을 낳았어. 나는 넷째 딸. 언니들 셋은 서둘러 시집 보내서 집에 없었어. 마을마다 나이찬 여자아이들을 끌고 간다는 소문이 돌아서 먼저 시집을 보냈답니다.
막내는 엄마 젖을 빨고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엄마는 내가 어려서 괜찮을 줄 알았어. 시집 보내기에는 내 나이가 너무어렸어. 그때 내 나이가 15살. 그 당시 15살이니까 중2? 서영씨는 14살. 엄마가 그들에게 물었어. 데이신타이가 뭔가요? 그들이 말했어. 군복 만드는 공장에서 일하는 거예요. 일본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군복 만드는 공장에 손이 모자라 당신 딸을 보내야 해요. 3년만 일하면 돼요. 그 전에라도 나이가 차 시집을 보내야겠다고 고향집에서 연락 오면 언제든 보내줄 테니 아무 염려 말고 보내요. 사람들이 엄마에게 서류 같은 걸 내밀었어. 도장을 찍어요. 못 찍겠어요. 어서 도장을 찍어요. 엄마가 끝까지 거절을 못했어. 그래도 엄마를 원망할 수가 없어. 딸을 내놓지 않으면 배급이 끊기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1939년에 일본이 국민총동원령이란 걸 해요. 그러면서 배급제로 돌아가요. 여기 들녘에서 생산된 쌀들은 전부 다 군량미나 일본으로 공출해 나가고 조선인들은 뭘 먹냐면 만주에서 만든 깻묵이란 것을 배급을 해줘요. 녹그릇도 다 가져가고 송진도 뽑아가듯이죠. 그래서 배급제, 일본이 군국주의 국가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고 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이잖아요. 일으키면서 국가 자체가 이제 배급제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얼마씩 이렇게 음식을 나눠주는. 그래서 딸을 내놓지 않으면 배급이 끊기니까 엄마를 원망할 수가 없어. 그들이 그랬어. 반역자가 되고 싶어요. 딸을 내놓지 않으면 고향에 못 살 줄 알아요. 그래서 내가 가겠다고 했어. 군복 만드는 공장이라는데 죽기야 할까 싶었어. 이게 김복동 할머니의 증언이에요. 이거는 김수미란 작가가 김복동 할머니와 생활하면서 김복동 할머니 이야기를 인터뷰로 엮은 책이에요. 그러니까는 분위기를 막 뭐라고 했죠. 그 애국이란 단어를 쓰면서 저 사실 이런 책들을 좀 읽으면서 제가 되게 불편해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그래서 애국이에요. 막무가내 개인의 행복과 개인의 삶은 없어지고 오로지 국가의 모든 개인들을 복속시키는 애국? 되게 싫어하는 단어가 된 거죠. 이게 국가적 수준에서도 이루어지지만 이게 학교에서도 이루어져요. 저는 또 되게 불편한 게 학교가 야, 이 명문학교에서 네가 말이야 이렇게 그것도 좀 똑같은 방식으로 아동이 갖고 있는 각각의 개성들이 쭉 있는데 학교가 내세우는 교육, 야씨 우리 학교는 이래. 근데 네가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돼? 뭐 또는 야 이럴 거면 다른 학교 전학 가. 매우 폭력적이고 개인을 집단에 복속시키는 방법이잖아요. 애국과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은 애국과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아서 또 불편해요. 그런 집단주의가. 그래서 이거는 또 다른 얘기인데 제가 연수를 갔어요. 연수를 갔는데 그때가 박근혜 때였거든요. 한참 애국을 강조하면서 애국가 사절을 제창을 시킬 때였어요. 학교에서 사절까지 다 부르래요. 그 연수를 탁 갔는데 연수 시작 전에 국기에 대한 경례를 다 하고 언제적인지 모르는 국기에 대한 경례를 다 안 했거든요. 옛날에 연수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저 강사 선생님 소개해드릴게요 그러고 바로 시작했는데 박근혜 때는 애국가 국기에 대한 경례하고 애국가 제창 있겠습니다. 4절까지 하겠습니다. 1절만 하고 마는 데는 되게 착한 데인 거예요. 용기 있는 사람이 1절만 하는 거예요. 4절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들 자리에 일어나주십시오. 그래서 앉아 있었어요. 그 한 200여 명 연수를 봤는데 저 계속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장학사가 싹 오더니 선생님 어디 불편하십니까? 그러더라고요. 네,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무슨 소리 하나 싶더라고요. 4절 길대요. 제 1절이면 대충 막 뭉개 있으면 시간 지날 것 같았는데 4절은 납득할 만큼 길더라고요. 어쨌든 그랬어요. 저는 도저히 제가 애국에 강요당한 느낌이어서 너무너무 불편했어요. 너무너무 불편했어요. 이런 분위기였다고요.
그러면 연수받을 때 200~300명 중에 앉아 있었던 저는 비애국자고 서 있는 사람들은 다 애국자였을까요? 분명히 아니었을 거예요. 그 서 있는 분 중에 저보다 훨씬 더 자유주의자 있을 것이고 그냥 저처럼 덜 싸가지가 없었을 뿐이었겠죠. 그거는 그렇게 세상을 접근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위기를 조성했단 말이에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니 딸을 내놔요. 그렇게 조성했던 사람들이 누가 있었을까? 그 사회적 분위기를 만든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인가? 그때는 그랬어라고 얘기하기에는 사실은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그 생명을 앗아가는 일에 내몰은 거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되게 그 용서 한 번도 미안하단 말 하지 않았던 서정주가 그렇게 싫은 거예요. 혹시 이 책 가지고 계시면 서정주가 썼던 마스의 오장송가라는 글이에요. 마스이는 마스이 히데오는 이제 창시에 임한 조선인의 이름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마스이 히데오, 그대는 우리 오장, 우리의 자랑. 일본이 조선인들한테는 그 군인의 자격을 안 줘요. 자꾸 객이니까. 근데 이제 급해지니까 조선인들을 군인에 징집해 가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황군의 군대가 되는 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해야 된다고 정신교육을 계속 한 거예요. 소위 말하는 정신교육을. 이제 그런 측면의 연장선이에요. 그대는 조선 경기도 개성 사람 인시의 둘째 아들 21살 먹은 사내 마스이 히데오. 그대는 우리의 가미가제 특별 공격대원. 가미가제 들어보셨죠? 예. 가미가제가 신풍인가요? 한자말로 읽으면 신풍이죠. 구국대원, 구국대원의 푸른 영혼은 살아서 벌써 우리께로 왔느니 우리 숨쉬는 이 나라의 하늘 위에 조용히 조용히 돌아왔느니 우리의 동포들이 밤과 낮으로 정성껏 만들어 보낸 비행기 한 채에 이 비행기를 만들어 보냈는데 공헌했던 대표적인 기업이 동아일보죠. 윤전기를 팔아가지고 신문 만든 윤전기를 팔아서 비행기를 헌납하고 자랑스럽게 인증샷을 찍었죠. 그대 몸을 실어 날아다가 내리는 곳, 소리 있어 버리는 고운 꽃처럼 오히려 기쁜 몸짓하며 내리는 곳, 조각조각 부서지는 산더미 같은 미군 구담, 수백 척의 비행기와 대포의 폭발탄, 머리털이 샛노란 벌레 같은 병정을 싣고 우리의 땅과 목숨을 뺏으러 온 원수 영미의 항공모함을 그대 몸뚱이로 내리쳐서 깨었는가, 깨트리며 자네도 깨졌는가, 장하도다. 우리의 육군 항공 오장 마스이 히데오여, 너로 하여 향기로운 삼천리의 산천이여, 한결 더 짙푸른 우리의 하늘이여 라고 서정주는 노래하고 조선 총독부 기간지였던 매일신보에 이렇게 장편의 글을 턱하니 실었던 거예요.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 내몰렸으니 딸을 이런 군인들을 위해서 군복을 만들러 가는데 딸을 내놓지 않는 것은 이 땅에서 못 산다라고 생각을 하는 왕따 되는 분이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스스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실은 서정주 친일파야 하지만 서정주가 왜 친일파인지 구체적인 장면을 본 적은 별로 없잖아요. 영장 마스이 히데오 같은 경우 읽으면 서정주 서정주가 아무리 시를 잘 쓴다 하더라도 서정주를 책꽂이에 꽂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계속 갖게 돼요. 왜 일본이 나빠 그런데, 그치, 일본 나쁘죠? 근데 그 빌미를 누가 제공했냐면, 바보 같겠다, 우리가 제공한 거예요. 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과정에서 너무도 사실은 우리 안의 반성도 좀 필요하죠. 우리 안의 반성도 필요하죠. 우리는 또 다른가요? 이주민들에 대해서 우리의 태도는 또 얼마나 다른가요? 이런 생각들도 또 저는 여러 가지 반성들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이제 영화 김복동입니다. 영화도 있어요. 한지민이 김복동 할머니 그 어릴 때 역할을 주연 김복동 한지민 다큐멘터리가 섞어놨거든요. 넷플릭스에 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보셔야 합니다. 저희 아내는 안 봐요. 충분히 공감하는데
보고 나면 너무 심리적 데미지가 커서 도저히 못 보겠대요. 이제 힘든 거예요. 심리적으로 이제 이 아픈 이야기들을. 근데 이야기들을 저는 학생들한테는 좀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 아몬드라는 소설이 있잖아요. 손원평의 아몬드가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고 자기를 공감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 소설이 히트를 쳤던 이유 중에 하나는 사회가 그렇게 그 공감하는 사회는 아닌 거예요. 타인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하고 문학 작품이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손은평의 그 소설이 빅히트를 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우리나라에서 히트를 쳤는데 우리나라만 그런 줄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얘가 막 외국으로도 히트를 친 거예요. 호평을 받아요. 미국과 유럽의 시장에서 아주 호평을 받아요. 그 사회들도 비슷했던 거예요.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 것이 사회 분위기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손은평의 아몬드라는 소설이 주는 것은 꼭 우리 사회의 축소판 같은 느낌인 거죠. 그래서 되게 호평을 받아요. 문학 작품이 그때그때 유행할 때가 있어요. 유행하는 주류가 있으면 그 주류에는 뭔가 그것을 그 사회에 무엇을 딱 반영할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 82년생 김지영이 그렇게 호평을 받고 대박 터뜨렸던 이유는 우리 사회의 여성의 문제가 터져 나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이미 읽을 때도. 사실 그 전에 페미니즘은 90년도 초에 한참 페미니즘 유행을 했어요. 공지영의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그때도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되게 파급력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회를 바꿀 만한 그 무르익은 건 아니었어요. 근데 82년생 김지영은 사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보다 더 제가 보기엔 문학적으로 그닥 뛰어난 작품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다큐멘터리 같았거든요. 혼자 궁시렁거리는 이야기 같았거든요. 근데 우리 사회의 전반적 문화를 바꾸잖아요. 그것은 이 사회가 이미 그것을 이제서야는 한 30년 지난 지금 시점에서는 받아들일 준비가 된 거예요. 저는 이제 그렇게 나름대로 문학을 해석을 하는데 손은평의 그 얘기가 받아들여졌다는 것은 우리는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잘 들여다보지 않는 거예요. 조롱하거나 혐오할 줄은 알았지만은 공감하는 능력들은 현저히 떨어지는 시점에 손은평의 아몬드는 우리에게 반성케 하는 요소가 있는 거죠. 그런 학생들에게 저는 이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단지 역사를 가르치는 것 뿐만 아니라 무뎌진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는 감성을 끌어올리는 계기의 교육이기도 하다. 그래서 넷플릭스의 김복동도 좋고요.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던 그 영화, 저도 얼핏 본 것 같은데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그 영화도 좋고요. 이 외에도 지금 소개시켜드리는 이 순간 한번 나를 들여다보는 것도 있고, 이 영화를 만드는 과정에 작가가 만들었던 책도 있죠. 제가 신청했는데 그게 또 신간으로 나왔더라고요. 또 그 책도 있고요. 또 김숨이라는 작가, 이 책을 쓴 김숨 작가가 쓴 그 한명이라는 소설도 있어요. 한명은 이제 위안부 이 얘기를 하실 분이 딱 한 명밖에 안 남았다라는 가정하에서 쓰여진 소설인데 저는 다 못 읽었어요. 운다고 운다고 다 못 읽어서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점점 무뎌지는 아이들한테 타인을 들여다보게 해주는 경험과 기회들을 주는 것은 되게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양산의 또 다른 것들을 볼게요. 이거 뭔 것 같아요? 소녀가 저고리 입은 소녀가 비둘기한테 모이를 주고 있어요. 는 사진, 동상. 비둘기한테 모이 주면 비둘기가 많이 와서 싫어하는데. 하여튼 소녀가, 저고리 입은 소녀가, 어쨌든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 소녀가 평화를 키우네요. 주민 상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벤치 위에 놓여진 고무신.
이것도 역시 떠나가 버린 자에 대한 어떤 상징으로서 신발을 놓잖아요. 이제 뭐 자살한 사람 자살하고 났을 때 왜 신발 이렇게 찍은 것처럼 떠나간 자를 찍을 때 보통 이렇게 영상 기법 어딜 것 같아요? 그쪽에 있어요? 양산에 젊은 데가 없어요? 신기록? 양산에 3.1 만세운동이 있었죠. 신평 만세운동하고 여기 양산장 만세운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양산 9터미널에서 쭉 내려가다 보면 그 쌈지공원이 하나 있거든요. 조그만 거기 3.1 만세공원이라고 해서 아주 손바닥만한 공원인데 거기에 어느 날 보니까 이 두 개를 세워놨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위안부 이야기나 아무 이야기도 없어요. 지금 제가 사실은 사진 찍으러 가서 이 주변에 좀 치운 거예요. 쓰레기가 이렇게 있었어요. 커피 마시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소개도 없으니까 그냥 갖다 버린 거예요. 갖다 버린 거. 여기에 어떤 작품 소개라든가 여기 이야기라도 좀 있었으면, 아무리 그 우리나라 그 젊은이들이 역사의식이 없고 그 아무리 싸가지 없는 애들이 있다 하더라도 설마 여기다가 그렇게 해놨는데 여기서 담배 피고 틱 버리고 커피 마시고 틱 올려놓고 그렇게 갔겠어요? 너무 시가 무심히 던져놓은 거예요. 이렇게 저는 사실 이거 김해에 만들어 놓은 것보다 훨씬 더 의미 있고 자리도 좋거든요. 김해는 연지공원 구석에 나무 밑에다 놔둬서 나무 밑에 한참 삐리 들여다 봐야지 겨우 보이고, 거기도 푯말도 하나 없어요. 안내표도 있다. 훨씬 더 좋은 위치에 또 상투적이지도 않고 나름대로 되게 괜찮은데 왜 이렇게 방치했을까 하는 아쉬움에서 이 사진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학생들하고 이런 것도 해보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여기다가 이야기 만들어 붙이기, 우리 편말 만들기, 이런 작업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누군가 시에서 떼면 뭐 떼지는 건 어쩔 수 없고 떼면 또 붙이면 되죠. 그렇죠. 저는 좀 그런 얘기도 여기서 해보고 싶은 곳이에요. 어딘지 아시겠죠? 남부시장 주차장 들어가는 그 편에 있는데요. 남부시장 주차장. 인터넷에서 아무리 뒤져도 안 나와요. 시에서 만든 걸 거예요? 예, 시에서 만들었어요. 인터넷 뒤져도 아무도 안 나오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찍어온 거예요. 맞아, 생각이 나서 오늘 강의 이제 준비하다가 밤에서야 문득 이 생각이 나는 거야. 이거 보여드려야겠다. 그래서 이제 밤에 나가서 이제 일부러 찍어왔어요. 어젯밤에 찍어온 건. 근데 사실 인터넷에 있으면 인터넷에서 사진 다운받으려 했거든요. 아무 지저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시는 게 마땅해요. 전 이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여유가 생기면 학교에서도 하는 거 좋지만 이제 매깃들에서 청소년들 모아가지고 이 프로그램 쭉 하면서 사실은 이런 것도 하고 좀 우리한테 일거리를 줬네 뭐. 잘했네. 매깃들 학교 하라고? 다 해놨으면 우리 할 게 없잖아. 정말 해야 될 것 같아요. 해야겠네. 그리고 왜 주변 청소하는 것도 우리 이렇게 공부하는 그렇지. 사람들이 가서 저기저 김복동과 정신대를 기억하는 양산의 장소들 이야기를 좀 해보면, 이 얘기는 이제 춘추정사 이야기가 나오는 게, 몸이 계속 아픈 거예요. 말을 못 해갖고, 자기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 엄마한테도 말 못했으니, 계속 비비비비 아프니까 엄마가 이제 요양을 시킨다고 춘추원에 있는 춘추정사에 보내고 스님이 죽을 끓여서 요양식을 먹이가면서 몸을 추스린 거죠. 그래서 몸을 추스렸던 장소가 춘추원이었던 셈인 거예요. 그리고 이 동네에서 더 이상 이제 엄마한테 나 시집 못 가, 엄마는 이제 시집 가자 그랬더니 시집 못 가 이러는 줄. 내가 어떤 일을 당했는데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그때서야 하고 엄마랑 울고 이제 마음을 다스려야 되죠. 마음을 다스리러 간 것이 통도사 백년암이에요. 백년암에 큰 은행나무가 있고 은행나무 뒤편에 그 석등이 하나 있는데, 거기 그 석등은 김복동 할머니와 엄마가 세웠대요.
그 보살님의 얘기이고, 근데 거기에 김복동이라 적혀 있진 않아요. 왜 안 적혔을까? 처음에는 왜 안 적었을까? 적었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자기를 드러내는 게 숨어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양산을 떠나기로 마음먹거든요. 숨어 살아야 될 사람이 이름을 남길까? 그 당시에는 아직 마음이. 그래서 그렇게 또 생각하니까는 이름 돈을 들여서 세웠지만은 이름을 적지 못했겠구나라는 마음은 그렇게 생각은 들더라고요. 근데 통도사 백년암에 가면 그 이제 석등이 있고 그 석등이 그 김복동 할머니가 세웠답니다. 또 이제 세 번째 장소로는 역시 물금역, 앞에 우리 앞 시간에 물금역 이야기를 했었죠. 예. 물적 수탈이 이루어졌던 곳, 더불어서 인적 수탈이 같이 이루어졌던 곳. 그 인적 수탈에는 우리가 우리의 역사의식을 바꾸게 되는 이제 김복동 인권운동가의 장면도 있어요. 누가 여쭤보다 김복동 할머니는 그러면은 소설 오기처럼 소설처럼 배 타고 갔어요? 아니면 물금역에서 기차 타고 갔어요? 그런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찌프 타고 갔답니다. 할머니의 증언은 일본군 찌프에 태워져서 갔답니다. 토교는 이제 소설 속 정신대 징집되는 장소, 흰노마를 머리에 두르고 말고 징집되는 장소가 토교라서 여기는 너무 멀고요. 여기는 너무 멀고 나머지 지역은 나름대로 우리 이름을 붙여서 만들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정말 해보고 싶은 일이 김복동 평화의 길이에요. 춘추원에서 토교까지. 춘추원은 여러 역사공원이 지금도 조성되고 있죠. 거기에 윤현진 흉상도 있고, 또 역사박물관도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김복동 이야기나 보도연맹 이야기는 들어가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 춘추원에서 이 김복동 할머니의 몸을 추스리는 이야기로부터 해서 내려오면 이제 새들천, 워터파크에서 그 아래 하천, 그 새들천을 쭉 따라서 오면은 그게 이제 근대 농업수로거든요. 일제가 그 매깃들을 평야로 만들어서 수탈해 가면서 근대적인 농업 시설을 만드는데, 그 중에 다 없어지고 지금 현재 남아있는 건 근대 농업 그 새들천 하나가 남아있어요. 그게 일제 때 만들어진 농업 시설이에요. 농사를 안 지니까 지금 그냥 막 지나가지만, 그 길을 따라 쭉 왔다가 그 벚꽃이 예쁜 그 범어 올라가는 길, 사거리, 범어 중학교 사거리, 그래서 쭉 올라가서 오봉초등학교에서를 보고 왼쪽으로 꺾어요. 그러면 거기에 보면 목화로라고 적혀 있어요. 그 일대에 목화밭이었던 이야기, 스타리 이야기를 가지고 쭉 교육청 있는 데까지 쭉 걸어가요. 쭉 걸어서 지금은 예전에는 이 되게 재미있는 아파트 길로 갔어야 됐는데, 여기서 저기로 시립도서관 쪽으로 해서 오봉산 자락 밑으로 도로가 되게 잘 났어요. 아파트가 새로 생기면서 그 길을 쭉 따라서 물금역으로 떨어지는 거죠. 이제 물금역에서 다시 이제 토교까지 가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걸으면 중간에 점심을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점심 먹고 또 쉬었다가 이야기 나누다가 토교까지 걷고, 토교에서 버스가 대절해 있다가 버스가 타고 오면은 딱 좋은, 그래서 사실은 이제 8월 14일 그 위안부 기림의 날 행사로, 지금은 저희가 모여서 무엇을 할 수 없으니 아무것도 못하지만 이런 강의들을 하고 이런 행사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너무 길면은 물금에서 토교까지만이라도 해서 좀 나눠서 해도 되죠. 예, 뭐 좀 얘기들을 그 이야기 팸플릿도 만들고 팸플릿 하나 들고 가서 중간에 의영 선생님이 이렇게 물도 이렇게 나눠주고 권현우 사무국장이 도장도 좀 찍어주고 아니면 완주 기념으로
동백꽃이 됐든 아니면은 목화 코사지가 됐든 간에 하나씩 이렇게 기념품도 주고 하면서 학생들한테 우리 양산을 걸으면서 아픔도 기억하는 이런 그리고 아픔만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우리 가치관을 바꾸는 문제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쟁이 가져다주는 폐해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왜 전쟁이나 대결이 아닌 평화를 지향하는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로서 김보동 평화의 길을 한번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는 게 제 개인적인 이 메기트 학교에서 정말 하고 싶은 소망이에요. 네.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